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제가 최근에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가 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주일날 예배 후에 함께 나누어 볼까 생각도 해봤었는데, 사정상 그 모임에 참여할 수 없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해서 먼저 이렇게 영상으로 찍은 다음에 만약에 나중에 뭐 질의응답이 필요하다면 그런 시간을 따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차별금지법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해야겠다고 느꼈던 이유는 사실 이미 뭐 매체를 통해서 뭐 유튜브를 통해서든 뉴스를 통해서든 차별금지법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셨을 것이고, 이미 뭐 훌륭한 학자들이 설명해 놓은 내용들을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굳이 뭐 저까지 할 필요는 없겠다라고 생각을 해 왔었는데, 그러나 또 가만히 보니까 그런 와중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도대체 무슨 내용이지? 라는 것을 이렇게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워하시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보통 우리가 반대 진영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은 이미 그것을 알고 있다라는 전제로 이야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먼저 설명을 드릴 필요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반대 진영, 즉 우리 교회, 특별히 기독교 진영에서 왜 그렇게 반대하는지에 대한 설명도 좀 드림을 통해서 이것이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가 왜 이 이야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되는지 한번 좀 도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뭐 개인적인 의견의 차에 따라서 반대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뭐 지지 성명을 낸 단체들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이 의견차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아, 이 아, 이 법안에 대해서 기독교의 주류는 다 반대 입장을 분명히 표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뿐만 아니라 사실 이것은 굉장히 이제 이미 비슷하게 시행되고 있던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에도 굉장히 사회적인 논쟁을 지금까지도 심각하게 일으키고 있고, 그 폐해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한번 분명하게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무엇인지를 먼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뭐 이미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 것으로 대신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이제 모르신다는 전제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포괄적 차별금지법. 포괄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개별적이라는 것에 반하는 이야기죠. 즉, 우리나라에서 어떤 차별이 일어나면 안 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제재하는, 차별을 구제하는 어떤 법안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뭐 성별이나 혹은 뭐 신체의 어떤 장애나 그런 부분들 때문에 차별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개별적인 특정한 어떤 사유를 틀어서 이러한 사유로 차별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법안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포괄적이라고 했을 때에는 이제 그 틀을 아예 마치 큰 틀에서 모든 사유, 가능한 한 거의 모든 차별의 이유가 될 만한 모든 부분들을 다 잡아서 함께 그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총체적인 법안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어떤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포괄적이고요. 그다음에 차별 금지법이니까 차별이 무엇인가를 이해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좀 정의당이 이번에 발의를 했는데, 정의당에서 의도하는 차별이란 이런 것입니다. 일단 차별이라는 단어 자체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일종의 불이익을 주는 것입니다. 불리한 결과를 어떻게 초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를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공정하게 어떤 경쟁을 해서 그것에서 내가 그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결과를 받았다면 그 결과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분명히 공정한 어떤 기준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는데 특정한 사유 때문에, 그 사유가 그 일을 하는 것과는 큰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때문에 내가 불이익을 받았다면 그것은 분명한 차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별을 막아주기 위해서 만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것이 차별이에요. 그런데 그 차별, 특정한 이유가 그러니까 그런 차별을 만들어내는 특정한 이유가 어떤 것이 있느냐? 이 정의당에서는 이번에 약 23가지의 사유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전에도 이 차별금지법 법안이 발의된 적이 있었는데 보통 18가지에서 19가지 정도 사유를 만들었었는데 이번에 정의당은 약 23가지를 제시하면서 이러한 사유를 가지고 특정인에게 불이익을 준다면 이것은 분명한 차별이다. 그러니 이 차별을 금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사유들로 어떤 것들을 제시했냐면 예를 들어서 성별, 장애, 나이, 언어, 국가, 민족, 인종, 피부색, 지역, 용모, 혼인, 임신과 출산, 가족 형태와 상황, 종교, 사상, 전과, 고용 형태, 학력, 병력이나 건강력, 사회적 신분,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이 등 이러한 이유를 근거로 하여서 사유로 하여서 만약에 채용을 하는데 그 채용에서 다른 부분들이 문제될 것이 없는데 당신은 여자이기 때문에 채용이 안 됩니다 라고 했다든지 당신은 뭐 신체적으로 우리 일을 하기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다든지 종교적인 것 때문에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든지 해서 불이익을 주었다면 그것은 분명한 차별이다라고 판단하여서 그것을 금지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이러한 사유가 들어가는 모든 영역에서 다 차별하는 것인가? 그것은 또 아니에요. 이 23가지의 사유를 가지고 특별히 이 4가지의 영역이 있는데 그 영역에서 차별이 발생했다고 생각했을 때에는 금지시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23가지의 사유가 발생하는 4가지 영역이 있어요. 어떤 영역이냐면 첫 번째로 고용.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취업을 해야 되는데 취업할 때에 당신은 여자니까 안 돼요. 당신은 뭐 경기도 출신이니까 안 돼요. 당신은 뭐 제주도 출신이니까 안 돼요. 뭐 그런 일이 없겠지만 혹은 당신은 우리나라와 민족이 다르니까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차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재화와 용역이에요. 재화는 말 그대로 돈을 쓰는 부분들, 그리고 용역은 이렇게 교통수단처럼 교통수단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그 교통수단을 이용함에 있어서 당신은 장애가 있기 때문에 버스를 우리가 태울 수 없습니다. 이런 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당연하죠. 그래서 그렇게 차별을 하면 안 된다. 자, 세 번째는 교육입니다. 교육에 있어서 어떠한 내용들, 어떤 사상에 있어서 이러한 사상은 우리가 미리 걸려서 교육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들은 분명히 차별이라는 거죠. 그런 사상이 다르더라고 할지라도 분명히 교육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자, 네 번째가 행정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행정 서비스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참정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당신은 출신 지역이 달라서 할 수 없습니다. 아니면 여자라서 안 됩니다. 이런 어떤 참정권의 제한들 혹은 그 다음에 수사나 재판에 있어서 특별한 불이익을 준다든지 아니면 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송도 행정 서비스거든요. 방송을 하는 데 있어서 방송 내용에 있어서 특정한 내용들을 불이익을 주는 불리한 결과를 주는 방송을 하면 그것은 차별로 본다는 것입니다. 즉 23가지의 사유를 가지고 이 4가지의 영역에서 23가지의 사유로 4가지의 영역에서 차별이 일어나는 것을 막겠다. 이런 표현이에요. 자, 그럼 금지할 때는 어떻게 금지할 것인가? 자, 금지하는 것은 일단 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할게요. 이 차별은 이 불이익을 준다는 것이 어느 정도 선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좀 아셔야 되니까. 그런데 불이익을 준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어떤 불리한 어떤 결과, 분명하게 드러나는 결과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그 사람이 굴욕감을 느끼게 만든다든지 모욕을 느끼게 만드는 어떤 상황을 만들어서 어떤 정신적인 피해를 주어도 그것도 차별이에요. 즉 괴롭힘을 하는 거 있죠. 괴롭힘도 차별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희롱을 하는 것도 차별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의당이 제시한 내용 중에 굉장히 좀
많이 나간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간접차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앞에 것들은 분명하게 어떤 사람들을 좀 직접적으로 차별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이 간접차별은 뭐냐면 직접적으로 외견상으로는 전혀 차별로 보이는 내용이 없어요. 그러나 그로 인하여서 특정 집단이나 개인이 불리한 결과를 받았다고 여겨지면 그것은 차별이라고 판단될 수 있고 그것을 가지고 진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이 부분은 좀 이따가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 주관적인 굉장히 그 요소가 강합니다. 차별을 받았다고 여기는 사람이 분명히 외견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자신이 차별을 받았다고 여겨지면 그것 때문에 지금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분명히 뭐 그 채용자는 여러 명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당신이 여러 기준에서 성적이 안 됐기 때문에 누락됐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자기가 봤을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봤을 때는 자기의 조건이 전혀 문제 없고 아마도 자기가 그런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은 자신의 어떤 그 뭐 성별 때문에 혹은 성적 지향 때문에 그렇게 내가 불리하게 결과를 받은 거야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느꼈다면 그것도 간접 차별로 인정이 되어서 진정을 넣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그 진정을 받고 조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렇게 그 조사를 할 때에 그러면 당신이 어떻게 차별을 받았는데요? 한번 왜 그렇게 느꼈는데요? 라고 하면서 그 진정을 넣은 사람한테 묻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진정을 넣은 사람이 제가 사실은 이러이러해서 제가 봤을 땐 저 사람은 이랬고 저 사람은 이렇고 제가 봤을 때 그 후보자들 중에 제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는데 분명히 제가 여자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라는 어떤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증명을 해내야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진정만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을 차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누가 증명하냐면 그 고소를 당한 사람, 즉 차별을 했다고 진정을 당한 사람이 다 입증을 해야 됩니다. 즉 제가 만약에 고용주인데 제가 그 사람을 떨어뜨렸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자신이 그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그런 다른 아까 23가지 중에 한 가지의 사유로 인하여서 자기가 고용 이 측면에서 이 채용이 탈락됐다고 느낀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것은 분명히 외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분명히 자신이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라고 느낀 거예요. 그래서 진정을 넣어요. 그러면 그 진정을 넣었으면 차별을 했는지 안 했는지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모든 입증을 누가 해야 되냐면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전혀 차별하지 않았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사람은 그렇게 느꼈다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느낄 수 없다라는 것을 제가 어떻게든 증명을 해내야 돼요. 이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손해배상이라는 건 다르잖아요. 손해배상은 분명히 손해를 입은 사람이 자기가 어떤 손해를 입었는지를 근거를 제시해서 제기를 하면 그것을 가지고 소송을 하면 이제 승소했을 때 배상해 줘야 되는데 이거는 만약에 그런 것을 이렇게 제기를 하면 내가 그 사람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것을 내가 다 증명을 해내야 되는 이 상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도 뭐 논란의 여지는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만약에 차별로 인정이 됐을 경우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이 진정을 넣는 기관이 어디냐면 국가인권위원회예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러한 진정이 접수가 되고 그다음에 차별이 인정이 되었다. 그러면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시정 권고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고 권고를 합니다. 근데 권고는 말 그대로 권고잖아요. 전혀 강제력이 없죠. 그러면 예전에는 거기까지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낸 안에 보면 어디까지 지금 얘기를 하냐면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정 명령은 그때부터 얘기가 달라집니다. 시정 명령은 그것을 시정하지 않으면 이행 강제금이라고 하는 돈을 내게 만들어요. 이행 강제금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50만 원, 뭐 100만 원 이렇게 내는 게 아니라 뭐 3천만 원 이하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3천만 원 이하로 책정이 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 3천만 원 이하의 그 이행 강제금을 물릴 수 있어요. 근데 그건 한 번 나오는 게 아니에요. 또 계속 나옵니다. 그거를 시정할 때까지 내야 돼요. 자, 그리고 이것과는 별도로 좀 차별이 인정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차별을 당했다고 한 사람이 징벌적인 손해배상을 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건 민사소송이에요. 그러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차별로 판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민사소송에서 굉장히 불리할 테고 그 사람이 만약 승소를 했다면 자연스럽게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이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차별 금지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란이 되는 것이 이거 처벌이냐 아니냐 이런 논란이에요. 처벌받는 것이냐 아니냐. 교회 내에서도 지금 뭐 학자들에 따라서 그 처벌이다 아니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왜 이런 내용이 나오냐면 분명히 이것은 형사처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나는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 뭐 지인들과 식사하시다가 난 동성애는 반대 이런 말 한다고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형사처벌은 아니에요. 그렇죠? 말 그대로 그냥 이건 보호법이라고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처럼 보호법이에요. 일종의 차별을 금지시키는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형사처벌을 안 받는 것이니까 무슨 발언을 한다고 내가 어떤 의도에 있어서 나의 사적인 나의 분명히 신앙적인 양심을 가지고 나는 그건 싫다고 발언을 개인적으로 한다고 해서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문제들이 있는데 인간의 삶이라는 게 모든 부분이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는 그런 사적인 자리에서 뭐 내가 반대한다 이런 말하는 건 문제되지 않는데요. 그리고 형사처벌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삶이라는 게 그런 사적인 자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제가 이제 일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아까 말했던 고용의 자리, 그리고 재화와 용역의 자리, 그 교육의 자리, 그리고 행정 서비스의 자리에서 이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만 세웁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병원도 세웠죠. 또 학교도 세웠죠. 또 다른 뭐 이런 요양기관도 세웠죠. 또 선교단체도 세웠죠. 여러 기관들을 다 세워놨어요. 그런데 그런 단체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 네 가지 영역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단체에서 이제 사람을 채용할 때에 지금 사실 우리 교회가 제일 이슈가 되는 부분은 교회에서 분명히 성경이 분명하게 죄라고 규정하고 있는 동성애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 동성애가 죄인가 아닌가에 대한 논란은 또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은 깊은 논란을 차치하더라도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죄라고 봅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반대하는 입장이 분명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타고 태어나는 거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태어나는 것 아닙니까? 라는 뭐 그런 의견을 제시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도 하는데 사실 그거는 굉장히 많은 논란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뭐 유전자 조사를 했더니 그런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유전자가 있다고 하더라. 뭐 그런 것도 다 가짜거든요. 그러한 지식을 잘못된 지식을 알고 계신 분들도 많고 저도 제가 자라면서 우리 같은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 중에 그 여학생인데 완전히 남자 몸처럼 태어난 학생들도 있었었고 그리고 실제로 그런 동성애 관계를 있었던 사람들 만나본 적들이 있었고 한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으신데 일단 그러한 아주 세밀한 논쟁이 필요한 예들은 설령 있다고 할지라도 정말 0.1%, 0.01%뭐 그렇게 정말 극소수고 나머지의 경우는 더 후천적으로 어떤 사건이나 트라우마를 통해서 오게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따로 논쟁을 하겠지만 그래서 교회의 기본적인 입장은 지금 서구 사회도 마찬가지 이거는 한국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서구 사회도 이미 교회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재조사가 되고 하면서 이미 입장들이 많이 다시 정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동성애에 대해서 일단은 교회에서 주류 기독교인들은 이것은 분명히 성경이 죄라고 규정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이 사회 속에서 어떤 기관들을 세우고 활동을 해나감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기독교적인 정신이 발현되겠죠. 그래서 그 정신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을 채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채용할 때에 내가 만약에 그 사람이 당연히 동성애자나 뭐 아니면
그 성전환자가 왔을 때 우리가 솔직히 그 사람들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그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틀렸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분명히 발언할 수 있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할 수 없는, 왜냐하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 그런 일들의 방향이 기독교적 정신에 근거해서 일을 할 거기 때문에 함께 일을 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채용을 못 합니다. 그런데 못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벌어지는 일들이 차별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차별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고용의 영역에서 차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차별 금지에 해당하는 시정 명령이 내려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처벌은 아니에요. 그러나 사실 우리의 법 감정, 법 감정이라고 일반인들이 겪게 되는, 경험하는 것은, 그래 형사 처벌은 아니지만 그렇게 이행강제금이 어마어마하게 나온다면 그게 처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실제로 형사처벌 됐을 때 벌금 나오는 것은 뭐 아주 큰 일이 아닌 경우에 많지 않습니다. 얼마 안 나와요. 그런데 이행 강제금은 오히려 그보다 몇십 배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느끼기에는 정말로 이건 처벌과 다름없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나오니까 이행강제금이.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청구하게 되면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으로 어마어마하게 돈을 또 물어줘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위축될 수밖에 없죠. 그렇게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뭐 교육기관은 어떻습니까? 교육기관도 우리가 기독교적인 이 정신, 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연인 신학교들이 있어야 되고, 또 기독교적인 일꾼들을 세우기 위해서 미션 스쿨들, 사립학교들을 세웠어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종교들도 마찬가지로 다 자기 나름대로의 교단 학교들을 세우고 그런 일이 있죠. 그런데 이제 이 학교 교육에 있어서도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육에 있어서도 우리와 다른 사상에 대해서 발언을 하는 것을, 교육기관에서 발언하는 것은 다 차별이 될 수 있어요. 교육기관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내용들은 다 차별이 됩니다. 그리고 교육기관에서 교육할 사람들을 뽑을 때에도 우리는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 뽑아요. 즉 이런 부분들을, 그리고 우리는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뽑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은 아니다. 객관적으로 나도 분명히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뭐 문제가 없는데 분명히 내가 그들과 사상이 다르다는 이유로 안 뽑은 것 같다 하고 차별을 그냥 진정을 내버리면, 아까 그 간접 차별의 근거에서 내버리면 모든 걸 우리가 입증해야 되는데 그 입증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는 분명히 사상이 다르기 때문에 뽑을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교육의 내용들, 교육의 어떤 발언들, 교육의 어떤 행정들이 다 침해당합니다. 더 이상 사립학교로서 이렇게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발언을 못 하는 겁니다. 심지어 그 교회 내에서 목사님이 설교할 때 처벌받는가 안 받는가에 대한 것도 사실은 논쟁의 여지가 여전히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형사적 처벌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석도 해요. 교회를 문화시설로 해석할 수 있지 않는가. 넓게 보면 만약에 문화시설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판례가 나와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교회 내에서 설교하는 것도 교육이 되는 거죠. 그렇죠? 교회 내에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거 다 교육이 되는데 거기서도 동성애나 그런 것에 대해서 옳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는 못 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재밌는 게 뭐냐면 말씀드린 대로 부정적인 얘기를 못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긍정적인 얘기는 얼마든지 해도 됩니다. 즉 동성애를 옹호하는 발언은 얼마든지 해도 됩니다. 특별히 아까 행정 서비스는 방송을 포함한 개념이에요. 행정 서비스, 아까 네 영역 중에 고용이 있고 뭐 이제 재화 용역, 그리고 교육, 그다음에 행정 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행정 서비스는 방송이에요. 방송에서도 이미 지금도 언론사에서 어떤 성소수자에 대한 그 표현들에 있어서 굉장히 제재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이 통과되고 나면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하는 어떤 방송은 전혀 못합니다. 하지만 동성애를 옹호하는 발언은 얼마든지 해도 돼요. 얼마든지. 즉 흥미롭게도 차별을 반대하려고 만든 법안인데 특정 사람들에게만 특혜를 주는 법안이 돼버리는 거예요. 즉 사상의 자유라고 하는 이 중요한 헌법적인 가치를 위반하게 되는 것이죠. 자, 무슨 말이냐면 아까 대학에서의 교육도 마찬가지고 그것도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것이거든요. 대학 교육의 그 자유, 그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것이고, 또 이 표현의 자유, 그리고 뭐 사상의 자유, 이것은 다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유민주주의라고 이야기했을 때 가장 핵심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자유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북한의 그 법과 우리가 뭐가 다릅니까? 북한도 만약에 그 김정은이 정한 법대로 행하면 법치주의 아닌가요? 그러나 그가 정해놓은 법 외에 다른 말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완전히 독재 국가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법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려요. 같은 법치주의 아닌가? 그런데 우리는 다른 거죠. 우리는 법의 정신이 있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나 어떤 개인이 독재를 하지 못하고 그 법의 정신, 즉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가치가 이 법 속에서 드러나서 그렇게 이 법이 그 가치를 법이 가치를 보호하는 거죠. 보호하고 유지시킬 수 있는 법을 만들어서 그 법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즉 대한민국의 헌법은 자유를 지킵니다. 그것이 이제 다른 거예요. 똑같은 법이지만 북한의 법과 대한민국의 법이 다른 것은, 대한민국의 법은 국민들의 자유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 자유가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혹은 양심의 자유, 이런 자유들이 있는 거예요. 이 자유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자유들이 있는데, 이 차별금지법은 어떻게 보면 차별을 금지한다고 하니까 좋은 것 같지만 반대로 심각한 역차별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발언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얼마든지 격려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발언들은 다 차단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미 여기서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다 깨지잖아요. 즉 여기서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립학교를 기독교만 세웠습니까? 아니죠. 사립학교를 세운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사립학교의 건학 이념은 다 이제 지켜질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헌적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표현에 있어서도, 언론에 있어서도 더 이상 그 미디어에서 이 부정적인 특정한 사람들, 특정한 의견의 사상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은 발언할 수가 없고, 혹은 특정한 사상이 분명히 잘못됐다는 것을 아는데 그것을 교육기관에서 가르치려고 할 때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러한 이러한 모습들이 오히려 심각한 그 차별과 자유를 억압하는 그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지금 미국 내에서도 오히려 동성애 학자들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합니다. 그런 상황들도 나타나요. 왜냐하면 그것이 오히려 자유라고 하는 자유라고 하는 더 중요한 가치를 억압하기 때문에. 그리고 동성애자들이 지금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동성애라는 걸 밝힌다고 해서 감옥에 갑니까? 이행 강제금을 내야 돼요? 아니면 손해배상을 당합니까?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지금 있는 법안에서 표현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가 다 보장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법안을 만들게 되면 개인적인 어떤 그런 느낌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진정을 놓게 되고, 이 법안을 만들게 되면 그러한 그들을 옹호하는 발언 외에는 다른 발언을 할 수 없는 철저하게 자유가 억압되어지는 상황이 나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그들은 현재 그들의 입장을 표현한다고 해서 이행 강제금을 낸다든지 손해배상을 당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우리는 우리의 입장을 표명한다고 해서 이행 강제금을 내게 되고 지금 손해배상을 당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즉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서구 사회에서 비슷한 법안들이 통과됐을 때에는 사실 이 법이 이러한 결과까지 나온다는 것을 잘 몰랐어요. 영국 같은 경우도 이 법안이 처음 통과될 때에 이러한 결과를 나올 거라는 것을 생각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소수에 대한 이야기이고 성소수자가 소수의 이야기이고, 그런 사람들이 그게 무슨 이 법안 통과된다고 큰 일이 있겠는가라고 생각하고 통과시켰는데, 통과되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지금 영국은 기독교 박해 국가가 되었습니다. 기독교 국가가 아니에요. 기독교 박해 국가예요. 기독교로서 무언가 이렇게 발언을 하거나 사회적으로 반영을 하려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이슬람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 다른 종교, 다른 사상,
무엇 하나에 대해서 어떻게 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냥 다 받아들여야 돼요. 왜냐하면 차별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무언가 발언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바로 금지로 이루어져서 어떤 제재가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위축될 수밖에 없죠. 위축되니까 발언을 못하게 되는 것이고 점점점 교회가 쪼그라드는 거죠. 그러한 상황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 내에서도 이것이 지금 심각한 사회적인 어떤 논쟁이 돼요. 주마다 논쟁들이 심하게, 굉장히 지금 ING형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결국 이것이 우리가 의도한 것과는 달리 오히려 뭐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사회 모든 영역에서 언론의 어떤 표현의 자유, 그리고 교육의 자유, 뭐 사상의 자유, 학문의 자유, 뭐 종교의 자유 이런 자유들을 다 억압하고 있구나. 심각한 역차별을 가져오는구나. 오히려 이것을 풀어놓았을 때 자유롭게 서로 토론하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의견을 표현하잖아요. 다 표현하면서 담론이 형성되는 사회적인 담론이 합의가 형성되는 과정으로 가는 것이구나 아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이것을 지금 막고 있는 이것을 지금 다시 바로잡으려고 하려고 하는 그 시도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 차별차별 금지법이 이렇게 통과되려고 하는 부분이 이번에 발의가 되고 진행되는 부분이 분명히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러한 결과를 나올 것까지라는 생각하지 못하는 가운데 단순히 그냥 차별을 금지한다고 하는 굉장히 좋은 미사오구로만 포장되어서 이것을 그냥 지지하게 되기도 하고 이것이 나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서 지금 진행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동성애라고 하는 분명한 어떤 또 그 이슈가 있죠. 그러나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들 역시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이제 먼저 나서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사회 전반적으로 이것이 정말 옳은 것인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성애를 빼고 하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동성애를 빼면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이 저쪽 입장이죠. 즉 이 동성애는 하나의 통로일 뿐이고 수단일 뿐이고 어떤 면에서 이 사람들은 어쩌면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그 편향적인 부분이 있는 것도 솔직하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까지는 너무 많은 얘기가 될 것 같아서 그만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 오늘은 제가 설명드리려고 했던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를 말씀드린 것이고 그것이 실제로 시행됐을 때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인가 결국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완전히 억압하게 되는 심각한 역차별을 가져온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단 가짜 뉴스 그냥 형사적 처벌이나 그런 부분들에 휘둘리지 마시고 그것이 가져올 더 큰 그림 더 큰 폐해에 집중하면서 이것이 정말로 통과되면 우리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가치들이 무너지는구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염두에 두시고 이 법안의 추이에 대해서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저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이나 어떤 질의가 있을 수 있겠는데 그런 분들은 기꺼이 저에게 질문하셔도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만약에 필요하다면 주일날 우리 예배 후에 함께 나누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필요하다면 일단은 이 영상으로 소개를 드렸다고 생각을 하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